으아, 으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 12명의 북한 남자 배구 선수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조국에서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었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의 세계였습니다. 감독님이 총살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요. 망명을 결심한 이유를 담담하게 말하던 주장 리명훈.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막노동판의 서름, 마약 루머, 그리고 북한 보위부의 치밀한 함정까지. 다음 주 경기에서 져라. 그리고 재입국한다고 말해. 안 그러면 내 가족은. 자유를 찾아온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생존을 건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입국장 문이 천천히 열리자 무장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12명의 남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이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으며 어깨는 긴 여행의 피로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자 거대한 빛의 벽이 눈앞을 가로막았고 그 순간 맨 앞에 서 있던 리명훈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며 급하게 외쳤습니다. 다들 내 뒤로 붙어. 흩어지지 마. 11명의 동료들이 재빨리 리명훈의 등 뒤로 몸을 숨겼고 리명훈은 두 팔을 벌려 동료들을 보호하듯 굳건히 서 있었지만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오셨습니까?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들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리명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리명훈이 두 손으로 차가운 공항 바닥을 잇는 힘껏 내리치며 터져나오는 통곡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으아, 으아. 리명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 같은 통곡이 넓은 공항 로비를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11명의 동료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어떤 이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항 로비가 12명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리명훈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유리창, 반짝이는 면세점의 화려한 불빛, 깨끗한 옷을 입고 평화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조국에서 배운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습니다. 남조선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지옥이 아니었고 오히려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었으며 리명훈의 가슴 속에서 배신감이 칼날처럼 치고 올라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선수들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수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특수 제작된 검은색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의 모든 창문에는 외부를 볼 수 없도록 검은 천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앉은 리명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혹시 우리를 어디 가두는 건 아닙니까?
리명운이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달리 방법이 없어. 버스가 한참을 달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멈춰 섰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건물이 나타났으며 요원들이 선수들을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넓은 식당으로 들어서자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선명한 선홍빛의 고기가 수북이 담긴 접시,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 각종 반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고 리명운이 테이블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독이 든 음식이다. 우리를 숙청하려는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국정원 요원이 한숨을 쉬며 앞으로 나왔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크게 한 점 집어 주저없이 입에 넣어 천천히 씹어 삼킨 뒤 선수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독도 없고 위험하지 않으니 편히 드십시오. 한동안 망설이던 선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들었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선수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밥이다. 진짜 쌀밥이야. 이게 진짜 쌀밥이라고. 그 순간 12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테이블로 달려들었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손으로 고기를 움켜쥐어 입에 넣었으며 밥그릇을 얼굴에 갖다 대고 정신없어 퍼먹었습니다. 오랜 영양실조로 움푹 패인 뺨이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식탁 위의 모든 음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던 요원들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작은 방에 리명운과 국정원 조사관이 마주 앉아 조사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리명운이 허공을 바라보며 감정을 억누른 듯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총살당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조사관의 손에 든 펜이 멈췄고 리명운이 눈을 감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광장에 모든 선수들을 세워놓고 감독님을 쌌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걸 모두가 알았습니다. 조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함께 나오셨습니까? 리명운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평양에 두고 왔습니다. 데리고 나오려다가는 모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사실 밖 복도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큰 소리로 격양되게 외쳤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들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밤새도록 논쟁이 이어졌고 일주일 후 선수들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어 작은 교실에서 자본주의 기초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화면을 켜자 북한의 선전 영상이 나왔고 화면에는 12명의 선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으며 붉은 글씨로 조국 반역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배신자들의 가족은 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리명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리명운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님. 박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리명운을 필사적으로 흔들었고 하나원 의무실에서 깨어난 리명운의 침대 옆에는 국정원 요원이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상은 실제 처형 장면이 아닙니다. 심리 전용 선전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명운이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로 확실한 겁니까?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생존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한 달 후 선수들은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고 리명운이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거울 속에는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 낯설게 비쳤습니다. 리명운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쓸쓸하게 속삭였습니다. 배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족을 구할 힘도 미래를 만들 힘도 없어. 그날 밤 한 남자가 복도에서 리명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보이부가 나만의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매우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리명운의 등에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국정원에서 체력 테스트가 실시되었고 영양 상태가 개선된 선수들은 놀라운 점프력과 순발력을 보여줬으며 담당 요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영양만 보충하면 올림픽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하나원을 나서는 날 리명운이 11명의 동료들 손을 하나씩 꽉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구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12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고 자유의 땅에서 시작된 그들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안산의 낡은 공장지대 골목 끝에 반지하 방이 하나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 12명의 선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리명운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인력시장으로 나가자. 일단 돈을 벌어야 한다. 먹고 살아야 다음을 생각하지. 박철민이 벽에 기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배구는 언제 합니까? 우리 배구하러 온 거 아닙니까? 리명운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배구도 하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배구를 해. 다음 날 새벽 인력시장은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 사이에서 선수들의 우람한 체격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선수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관심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은 좋겠네. 사무실 청소 일손 필요한데 할 수 있겠어? 리명운이 반색하며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리명운의 말투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말투가 좀 이상한데? 리명운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안 써. 미안하지만 다른 데 알아봐.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고 여러 곳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었으며 말투를 듣자마자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건설 현장 작업 반장이 나타났고 반장은 선수들의 체격을 보더니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고공자재 운반 일할 사람? 힘들고 위험하지만 돈은 괜찮아. 리명훈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듯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반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북에서 온 놈들이 이런 일이나 하게 생겼네. 쯧쯧 따라와. 대형 건설 현장의 철골 구조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반장이 선수들을 20층 높이의 작업 구역으로 안내했으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반장이 무거운 철근 다발을 무심하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저 끝까지 날라. 안전줄, 그딸 거 필요 없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돈 받아. 리명훈과 동료들은 묵묵히 철근을 들어 날랐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모여 도시락을 펼쳤고 선수들도 구석에 모여 앉아 뜨거운 물에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건너편에서 한 인부가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저기 북한 놈들 봐라. 저거 간첩 아니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다른 인부가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 일자리나 뺏으러 온 거지 뭐. 공짜로 지원받으면서 말이야. 박철민의 손에서 젓가락이 부들부들 떨렸고 인부들의 조롱이 더욱 거세게 계속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공짜로 얻어먹고 살면서 뭐가 당당해? 박철민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공짜로 얻어먹는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도 살려고 온 겁니다. 인부 하나가 비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잘못? 여기 온 것 자체가 잘못이지. 너네 나라로 돌아가. 박철민이 들고 있던 식판을 그 인부의 얼굴에 거침없이 내던졌고 뜨거운 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인부가 비명을 지르며 박철민의 멱살을 잡았고 순식간에 여러 명이 엉켜붙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리명훈이 박철민을 떼어내려 했지만 주먹이 사방에서 날아왔고 누군가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이 선수들을 분리하며 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인부들이 일제히 박철민을 가리키며 입을 모았습니다. 저 새끼가 먼저 때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박철민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먼저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참다가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수첩을 꺼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같이 갑시다.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탈북 배구 선수들이 건설 현장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철민이 경찰차에 타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어 나왔고 선수들이 머무는 반지하 방 앞에 주민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폭력배들 당장 추방하라.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남자 하나가 방문을 쾅쾅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와. 당장 이 동네에서 나가.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동네 망신이야. 리명우는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봤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연자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에 리명훈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도 살고 싶을 뿐이야. 그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체육관에서 강진혁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화면에 리명훈의 수척한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강진혁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이 선명하게 떠올랐는데 리명훈의 완벽한 블로킹에 막혀 공이 자기 얼굴로 튕겨나왔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진혁이 텔레비전을 끄고 재킷을 집어들었으며 체육관 문을 잠그고 나서는 강진혁의 뒷모습이 결연한 표정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설 현장 구석에서 리명훈이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앉아 있었고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리명훈이 고개를 들자 낯선 얼굴이 보였고 남자가 쪼그려 앉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리명훈 선수, 나 강진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리명훈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강진혁? 대한민국 세터? 그 유명한 강진혁이?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실업리그에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하시죠. 당신들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명훈이 컵라면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경계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돈 벌려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강진혁이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로리그 진출이 목표입니다. 당신들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심입니다. 리명훈이 벌떡 일어서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정치 도구로 쓰려는 사람들은 이제 지겹습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리명훈이 강진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강진혁이 뒤로 휘청거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다가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명함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강진혁은 명함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섰고 리명훈은 명함을 보지도 않고 작업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 후 끔찍한 사고가 터졌고 센터 선수가 철근에 발이 걸려 3m 아래로 떨어지며 선수가 바닥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발목이 부러졌어. 리명훈이 급하게 달려가 선수를 부축했고 발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는 것을 보고 리명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강진혁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고 리명훈이 명함을 집어들고 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강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리명훈이 눈을 감고 자존심을 버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 리명훈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진혁이 운전하는 낡은 승합차가 지방 도로를 달렸고 뒷좌석에는 다친 센터 선수가 신음하며 누워 있었으며 리명훈이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병원 도착한다. 버텨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제대로 걷기 힘듭니다. 리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분할로 낼 수는 없습니까? 의사가 차트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수술비만 그렇고 입원비는 따로입니다. 리명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강진혁이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수술 진행하십시오.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 수술이 끝나고 강진혁은 선수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으며 차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고 한참을 달려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진혁이 차에서 내리며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체육관도 있고 숙소로 쓸 교실도 있습니다. 리명훈이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이 보였고 강진혁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코트 위에 낡은 네트가 쳐져 있었고 박철민이 코트를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합니까? 시설이 너무 낡지 않았습니까?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10시간씩 훈련합니다. 3개월 안에 실업리그 출전 자격을 따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선수들은 교실을 청소해 숙소로 만들었고 다음 날 새벽 5시에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진혁이 코트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원 코트로 집합. 지금 당장. 선수들이 비틀거리며 모였고 강진혁이 전술판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배구는 개인 기량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여야 합니다. 리명훈이 손을 들고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강진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남한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연구되어 있습니다. 리명훈이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강진혁이 전술판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참을성 있게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훈련은 삐걱거렸고 선수들은 강진혁의 지시를 듣는 척하다가 자기들 방식대로 움직였으며 강진혁이 호루라기를 거칠게 불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내가 지시한 대로 안 하면 훈련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선수가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북에서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강진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고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강진혁은 체육관에 홀로 남아 전술판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배구협회에서 공문이 날아왔고 강진혁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리명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강진혁이 종이를 내밀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식 등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무리를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리명훈이 종이를 구겨 쥐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거군요. 역시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날 밤 강진혁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낯선 번호였으며 전화를 받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협박조로 들렸습니다. 강진혁 씨, 체육관 임대료 석 달째 밀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강진혁이 침을 삼키며 애걸하듯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남자가 비웃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신체 포기 각서 쓰셔야 합니다. 농담 아닙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강진혁이 전화기를 꽉 쥐자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새벽 3시였고 리명훈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 체육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봤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진혁이 코트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강진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강진혁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는 전술판이 놓여 있었고 온갖 선들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었으며 리명훈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리명훈이 선수들을 하나씩 깨웠고 선수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리명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일어나라. 지금 당장 체육관으로 가자. 박철민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리명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 감독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선수들이 체육관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진혁이 놀라 일어섰으며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리명훈이 강진혁 앞에 무릎을 꿇었고 11명의 선수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으며 리명훈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감독님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진혁이 당황하며 선수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무슨 짓입니까? 리명훈이 고개를 들어 강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희를 정식으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박철민도 목소리를 높이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강진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강진혁이 리명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12개의 손이 코트 중앙에서 하나로 모였고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훈련 시작합니다. 우리 반드시 성공합니다. 선수들이 일제히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목소리가 텅 빈 체육관에 울려 퍼졌고
리명훈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으며 배구공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챕터 4덫에 걸린 꿈. 훈련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강진혁의 모든 지시를 노트에 받아 적고 밤새 연구했으며 새벽 훈련이 끝나면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자신의 동작을 세밀하게 고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팀의 호흡이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강진혁이 코트 밖에서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드디어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체육관 앞에 고급 세단 세대가 나란히 섰고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으며 맨 앞에 남자가 명함을 꺼내 강진혁에게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골든 브릿지 투자회사 이사 김상철입니다. 귀하의 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강진혁이 명함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같은 작은 팀에 무슨 관심이 있으십니까? 김상철이 환하게 웃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팀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강진혁의 눈빛이 흔들렸고 김상철이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훈련비, 선수 정착금, 모든 걸 지원하겠습니다. 숙소도 새로 마련해 드리고요. 리명훈이 훈련을 멈추고 다가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이런 좋은 제안에 조건이 없을 리 없습니다. 김상철이 리명훈을 보며 더욱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가족을 제3국에서 남한으로 데려오는 비용도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리명훈의 숨이 멎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으며 김상철이 계속 달콤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리명훈 선수님의 아내와 따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안전하게 모셔올 수 있습니다. 리명훈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고 강진혁이 재빨리 서류를 빼앗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왜 투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김상철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팀은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스토리가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정식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 떠났고 리명훈이 서류를 꽉 쥐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독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을 만날 수 있다고요. 강진혁이 리명훈의 어깨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명훈이 고개를 저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그날 밤 서울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김상철이 보고했고 소파에 앉은 남자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끼를 물었구만. 잘했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지. 남자의 얼굴에 불빛이 비쳤고 그는 바로 최연이었으며 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리명훈, 네가 나를 밟고 올라섰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너를 짓밟을 차례야. 두고 봐라. 일주일 후 훈련 도중 리명훈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순간 왼쪽 무릎에서
뚝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났습니다. 리명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무릎을 감싸쥐며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무릎이! 무릎이! 선수들이 급하게 달려왔고 강진혁이 리명훈의 무릎을 살피며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차 준비해.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습니다. 연골도 심하게 손상되었고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리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됩니까? 수술하면 다시 뛸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해도 최소 1년은 재활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뛰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리명훈이 진료대를 주먹으로 잇는 힘껏 쳤고 강진혁이 리명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다음 날 골든 브릿지에서 연락이 왔고 김상철이 전혀 다른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전 선수의 심각한 부상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투자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강진혁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직 치료도 안 해봤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김상철이 비웃으며 협박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훈련비와 체류비 3배를 위약금으로 내십시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각오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고 강진혁이 벽을 주먹으로 잇는 힘껏 쳤으며 주먹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에 문건 하나가 올라왔는데 리명훈이 마약성 진통제를 상습 투약했다는 내용이었고 가짜 처방전까지 정교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고 사람들의 분노가 키보드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시 탈북자들은 믿을 수 없어. 처음부터 의심했다. 마약쟁이가 우리 세금으로 살았다고? 당장 추방해야 한다. 체육관 앞에 주민들이 다시 분노한 표정으로 모여들었고 한 남자가 컨테이너를 끌고 와 정문을 완전히 막았으며 여자 하나가 체육관 벽에 오물을 거침없이 던졌습니다. 마약쟁이들 나와. 당장 나와서 사과해. 강진혁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말렸고 박철민이 강진혁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감독님,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때 사채업자 2명이 체육관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고 한 남자가 압류 명패를 벽에 붙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이제 우리 겁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불법 점거입니다. 강진혁이 명패를 뜯어내려 했지만 남자가 강진혁의 손을 거칠게 밀쳤고 강진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경찰 부릅니다. 폭행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강진혁이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날부터 강진혁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선수들이 훈련하자고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민이 팬 사인회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간 박철민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전도를 보며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약물 투여 받았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괴로워했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며칠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철민이 침대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수술하면 배구 못하죠? 그럼 안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고 박철민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안 합니다. 배구 못하면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명훈이 박철민을 붙잡으려 했지만 박철민이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형님도 무릎 망가졌잖습니까? 저까지 망가지면 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꿈은 어떻게 됩니까? 박철민이 병원을 뛰쳐나갔고 그날 밤 박철민은 숙소 책상에 편지를 남겼는데 형님들께 저 때문에 팀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한강 다리로 향하는 박철민의 뒷모습이 어둠에 잠겼으며 리명훈이 편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민이, 안 돼. 철민아. 리명훈이 목발을 짚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빗속을 달려 한강 다리에 도착한 리명훈이 난간에 서 있는 박철민을 발견했습니다. 철민아, 거기서 움직이지 마. 박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리명훈이 목발을 던지고 박철민에게 달려가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두 사람이 빗속에서 엉켜 바닥에 쓰러졌고 리명훈이 박철민을 꽉 끌어안고 통곡했으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가족도 동료도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리명훈의 주먹이 젖은 아스팔트를 반복해서 내리쳤고 빗물이 두 사람의 몸을 적시며 흘러내렸으며 그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벽 5시였고 체육관 봉쇄 철조망 너머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으며 백발의 노인이 차에서 내려 철조망을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안에서 자고 있던 선수 하나가 깨어나 창밖을 내다봤고 낯선 노인의 모습에 놀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이 굵은 목소리로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강진혁 그 자식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선수가 급하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던 강진혁을 흔들어 깨웠고 강진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와 철조망 너머의 노인을 보자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여기를?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태식이었고 오태식이 철조망을 발로 걷어차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문 당장 열어. 당장. 강진혁이 비틀거리며 자물쇠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고 오태식이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강진혁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탁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강진혁이 뒤로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술 처먹고 이게 뭐하는 꼴이냐? 제자들 앞에서 이게 감독하는 짓이냐? 오태식이 강진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고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네가 이러려고 배구했냐? 네가 이러려고 내 제자가 됐냐? 내 제자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강진혁이 고개를 숙였고 오태식이 강진혁을 밀쳐내고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강진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받아.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강진혁이 열쇠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열쇠입니까? 오태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산속 훈련장 열쇠다. 거기 가서 제대로 훈련시켜. 배구공 놓는 순간 너희는 진짜 패배자가 된다. 그걸 명심해. 오태식이 돌아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고 강진혁이 열쇠를 꽉 쥐고 무릎을 꿇었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체육관을 찾아왔고 남자가 강진혁에게 USB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선수들 훈련 모습을 몇 달째 찍어왔습니다. 강진혁이 USB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주시는 겁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감독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골든 브릿지 놈들이 선수들 협박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랑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리십시오. 강진혁의 손이 떨렸고 감독이 계속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공개하십시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고 감독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수들 응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김상철이 박철민을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으며 녹취록에는 골든 브릿지가 선수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댓글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었구나.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골든 브릿지 놈들 처벌해야 한다. 이건 범죄다. 다음 날 아침 안보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명운의 마약 루머는 북한의 조직적인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형적인 심리전 수법입니다. 여론이 급격히 반전되었고 한강에서 돌아온 박철민이 선수들 앞에 무릎 꿇었으며 박철민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이부 놈들한테 협박받고 정보를 넘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리명운이 박철민을 일으켜 세우며 꽉 껴안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내 탓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박철민이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에서 약 먹은 것 때문에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놈들이 그걸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리명운이 박철민을 더욱 꽉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함께 일어서자. 우리는 하나야. 박철민이 리명운의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 제 심장 멈추는 날까지 토스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리명운이 오태식을 만났고 오태식이 리명운의 다리를 꼼꼼하게 살피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하지 마라. 내가 다른 방법 가르쳐 주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리명운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로 가능합니까? 오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점프를 포기해. 대신 지면에서 팔의 각도와 파워로 승부해. 내 근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리명운의 눈이 커지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오태식이 리명운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렸습니다. 내 근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훈련만 제대로 하면 돼. 나를 믿어라. 일주일 후 인권 변호사 단체가 나섰고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골든 브릿지는 유령법인입니다. 위약금 청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법원이 골든 브릿지의 소송을 기각했고 선수들의 빚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강진혁이 변호사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강진혁의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채권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강 감독님, 신장 기증 서약서까지 쓰셨더군요.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까? 강진혁이 고개를 숙였고 채권자가 서류를 찢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빚 유예해 드립니다. 대신 꼭 성공하십시오. 우리도 응원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봉투를 내밀었고 강진혁이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영 자금입니다. 받으십시오. 꼭 성공하십시오. 산속 훈련장은 지하 벙커처럼 생긴 코트였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으며 선수들이 하루 18시간씩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리명우는 점프 없이 지면에서 강력한 스파이크를 치는 법을 익혔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으며 박철민은 심장의 통증을 참으며 완벽한 토스를 올렸습니다. 선수들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공격 타이밍을 맞췄고 한 달이 지나자 팀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코리아원 지키기 챌린지가 시작되었고 1,000원, 10,000원씩 후원금이 모였으며 체육관을 봉쇄했던 주민들이 사과하러 찾아와 손수 만든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십시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강진혁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허리를 깊이 숙였고 국정원 요원이 훈련장 근처를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보위부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중이었습니다. 2달 후 배구협회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자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리아원의 실업리그 특별 참가를 승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진혁이 선수들에게 환호하며 소리쳤습니다. 됐다. 우리 경기할 수 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선수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일주일 후 공식 유니폼이 도착했으며 검은색 바탕에 한반도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등번호 위에는 각자의 이름이 한글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명운이 유니폼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훈련 중 리명운이 지면에서 강력한 서브를 날렸으며 공이 코트 반대편에 꽂혔고 무릎에 통증이 없었습니다. 리명운이 바닥에 무릎 꿇고 코트에 이마를 대며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운동화에 가족 이름을 새겼고 리명운의 운동화에는
아내와 딸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으며 개막전 전날 밤 선수들이 원을 그리고 섰습니다. 강진혁이 가운데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읍시다. 리명훈이 손을 내밀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코리아원. 11개의 손이 리명훈의 손 위에 포개졌고 12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터져 나왔습니다. 코리아원. 장충체육관 입구에 인파가 몰려들었고 수천 명의 관중이 코리아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선수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자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터져 나왔습니다. 코리아원, 코리아원. 리명훈이 버스에서 내려 관중들을 바라봤고 공항에서 느꼈던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으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철민이 리명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울지 마십시오.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우십니까? 리명훈이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고 코트에 들어선 선수들 앞에 상대팀이 서 있었으며 실업리그 5연패 팀이었습니다. 상대 주장이 리명훈에게 손을 내밀며 존중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경기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명훈이 그 손을 꽉 잡았고 심판의 휘슬이 날카롭게 울렸으며 리명훈이 첫 서브를 넣자 공이 시속 125km로 날아가 상대 코트에 박혔습니다. 관중석이 들썩였고 박철민이 노룩 토스를 올렸으며 공격수가 받아쳐 득점했고 점수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리명훈이 무릎에 한 개로 휘청거렸고 동료 선수가 재빨리 다가와 리명훈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쉬시겠습니까? 리명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섰고 선수들이 돌아가며 리명훈의 점프를 도왔으며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리명훈은 평양의 지하체육관을 떠올렸고 배구공 하나의 의지에 추위를 견디던 날들이었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세트 24대 24였고 리명훈이 토스를 받아 지면에서 온 힘을 다해 공을 쳤으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이 상대 코트 바닥을 강타했고 25대 24 코리아원의 승리였으며 선수들이 코트 중앙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상대 팀 선수들도 다가와 포옹했고 관중들의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으며 전광판에 우승팀 코리아원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선수들 사진이 실렸고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대통령 축전이 도착했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스폰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수들은 서울 시내 아파트로 이사했고 깨끗한 방, 개인 침대, 새 가전제품이 있었으며 박철민이 침대에 누우며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 집입니까? 리명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고 강진혁이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았으며 시상식에서 강진혁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것입니다. 선수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선수들은 지상파 토크쇼에 출연했으며 리명훈의 사투리에 관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코리아원 굿즈가 품절되었고 한 팬이 리명훈에게 커다란 곰 인형을 선물했으며 리명훈이
인형을 받아 안으며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딸에게 꼭 주겠습니다. 언젠가 만나면 이 인형을 주겠습니다. 프로리그 이사회가 코리아원의 가입을 승인했고 기자회견에서 이사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코리아원은 정식 프로 구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수들이 박수를 쳤고 우승 다음 날 선수들은 처음 일했던 건설 현장을 찾았으며 트로피를 들고 온 선수들을 본 인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리명훈이 떡 상자를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인부 하나가 리명훈의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밤 리명훈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전화를 받자 영상 통화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결박된 여자와 아이가 보였고 리명훈의 심장이 멎었으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빠, 아내와 딸이었고 얼굴이 초췌했으며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화면이 바뀌며 최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연이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리명훈. 우승 축하한다. 정말 대단하더라. 리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놔줘라.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 최연이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한일 친선 경기에서 져라. 그리고 인터뷰에서 나만의 압박에 못 이겨 재입국한다고 말해. 그럼 생각해보지. 리명훈이 휴대전화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가족을 살려주겠나? 정말로 살려주겠나? 최연이 비웃으며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지. 두고 봐라. 영상이 끊어졌고 리명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팬 사인회장에서 박철민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심장이. 박철민이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으며 응급차가 도착해 박철민을 실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강진혁에게 심각하게 말했고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심장이 견디지 못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강진혁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배구는 못하죠? 다시는 못 뛰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고 중환자실에 누운 박철민이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 안 합니다. 형님들하고 경기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릅니다. 강진혁이 박철민의 손을 꽉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철민아, 목숨이 먼저야. 배구는 나중에 해도 돼. 박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구 없으면 저 죽은 목숨입니다. 배구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고 탈북 선수들의 과도한 특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차별이다. 우리 선수들은 뭐가 되나? 우리 세금으로 살면서 특혜까지 받아? 그날 밤 코리아원 전용 차량에 불이 났고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차는 완전히 탔으며 숙소 유리창이 깨졌고 돌이 던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리명훈은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몰래 숙소를 빠져나온 리명훈이 택시를 타고 인천 방향으로 향했고 같은 시각 강진혁이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운영 자금 횡령 혐의였고 강진혁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누명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기업들이 후원금 집행을 중단했고 선수들은 식비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며 숙소 근처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신자들의 최후를 보라.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담긴 오디오가 흘러나왔고 선수들이 귀를 막았으며 인터넷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코리아원의 프로리그 가입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었으며 빗속을 달리던 리명훈 앞에 강진혁이 나타났습니다. 강진혁이 리명훈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돌아가십시오. 리명훈이 소리쳤고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비켜. 가족을 살려야 해. 내 아내와 딸을 살려야 한다고. 리명훈이 강진혁을 거칠게 밀쳤고 강진혁이 넘어졌으며 리명훈이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빗물이 리명훈의 얼굴을 적셨고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으며 그의 뒷모습이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인천항 오부두는 고요했고 컨테이너 사이로 리명훈이 비틀거리며 걸어갔으며 휴대전화에 찍힌 위치였고 리명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기 왔다. 약속대로 왔으니 가족을 내놔. 제발. 순간 사방에서 불빛이 켜졌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으며 국정원 특수 타격대였고 한 요원이 리명훈에게 다가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명훈 씨,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안전합니다. 리명훈이 혼란스러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어? 내 아내와 딸은 어디 있냐고.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며 신호를 보냈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전 성공. 목표물 확보했습니다. 가족 구출 완료. 현재 귀국 중입니다. 리명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바닥에 주저앉은 리명훈이 울음을 터뜨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어? 정말 살았어? 무사한 거야? 요원이 리명훈의 어깨를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남아 안가에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함께 구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명훈이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고 부두 저편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으며 최연과 공작원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최연이 리명훈을 보고 비웃으며 패배를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네가 이겼구나. 이번엔 네가 이겼어. 리명훈이 최연에게 천천히 걸어갔고 최연의 얼굴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이긴 게 아니야. 자유를 선택한 거야. 그게 승리야. 최연이 고개를 돌렸고 경찰차가 최연을 태우고 떠났으며 그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 박철민이 깨어났습니다. 낯선 의사가 침대 옆에 서 있었고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독일 억양이 섞인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날아왔습니다. 박철민이 놀라 물었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독일에서요? 저를 위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근육 강화 수술을 개발했습니다. 배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죠? 의사가 박철민의 손을 꽉 잡으며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제가 꼭 살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일주일 후 박철민이 병원 복도를 걸었으며 가슴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힘찼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강진혁이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조작한 겁니다.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검사가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봤고 사흘 후 사채업자들이 체포되었으며 무고죄와 사기죄였습니다. 강진혁이 석방되었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진혁이 카메라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수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 긴급 특집을 방송했고 보이부의 테러 공작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으며 가짜 뉴스를 만든 과정도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고 댓글이 쏟아졌으며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공작을 당하면서도 이겨냈다니 정말 대단하다. 역차별 영상을 만든 사람이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고 경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했으며 후원을 중단했던 기업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 기업 대표가 강진혁을 찾아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원금 3배로 늘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른 기업에서 훈련센터 건립 기금을 내놓았고 선수들에게 희망이 돌아왔으며 일주일 후 한일 친선 경기 날이 왔습니다. 경기장 입구에 경찰이 배치되었고 보안이 삼엄했으며 코트에 선수들이 입장했고 박철민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고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박철민의 토스가 완벽했습니다. 리명훈이 공을 받아쳤고 새로운 전술이었으며 북한식 강력함과 남한식 정교함이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일본 팀이 당황했고 점수가 벌어졌으며 2세트가 끝날 무렵 전광판에 영상이 떴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리명훈의 아내와 딸이었고 딸이 손을 크게 흔들며 목청껏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아빠가 최고예요. 리명훈이 전광판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관중들이 박수를 쳤으며 리명훈이 눈물을 닦고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리명훈은 생애 최고의 경기를 펼쳤고 3대0 완승이었으며 경기가 끝나고 국정원 담당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스포츠를 통한 자유수호의 성공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선수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선수들을 계속 보호하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선수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안보는 최우선입니다. 주민들이 숙소 앞에 모였고 이번에는 응원 현수막을 들고 있었으며 한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매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선수들의 가족 이름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고 선수들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리명훈이 구치소를 찾았고 최연이 유리 너머에 앉았으며 리명훈이 전화기를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 최연이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왜 왔어? 자랑하러 왔어? 리명훈이 조용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증오는 이제 그만이야. 자유의 땅에서 백으로 일어서는 삶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최연이 고개를 돌렸고 리명훈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그걸 이해하길 바란다. 진심이야. 리명훈이 구치소를 나왔고 하늘이 맑았으며 리명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훈련장에 선수들이 모였고 강진혁이 전술판을 펼치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프로리그 우승이 목표입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리명훈이 손을 내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리아원. 11개의 손이 포개졌고 함성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으며 배구공이 높이 떠올랐고 선수들이 그 공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진 코트 위에서 선수들은 자유로웠고 이제 오직 배구로만 말할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8 하나 된 꿈. 가을 햇살이 체육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프로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종전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코리아원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리명훈이 운동화 끈을 묶으며 그 위에 새겨진 아내와 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고 박철민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진혁이 선수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1년 전 공항에서 절망에 빠져 울던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선수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진혁이 눈빛에 힘을 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세상에 보여줍시다. 선수들이 하나로 손을 모으며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코리아원. 관중석 VIP석에는 한국 정착에 성공한 리명훈의 아내와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딸은 아버지와 같은 코리아 원 유니폼을 입고 신이 나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작은 손을 꽉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의 가장 중요한 경기야. 우리가 힘껏 응원하자. 딸이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아빠, 파이팅! 아빠가 최고예요. 리명훈이 관중석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손을 흔들었고 딸이 양팔을 마구 흔들어 대답하는 모습에 리명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심판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지며 경기가 시작되었고 상대는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최강팀이었지만 코리아 원 선수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리명훈이 첫 서브를 넣자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상대 코트를 강타했고 전광판에 1대 0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박철민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토스를 올렸고 공격수가 받아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점수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수술 후 리베로로 전향한 박철민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굴러가며 상대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몸으로 막아냈고 리명훈이 그 공을 받아 전성기 이상의 파워로 쳐내자 공이 상대 코트 구석에 박히며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코리아원, 코리아원. 강진혁이 벤치에 앉아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완성된 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완벽한 호흡은 1년간의 고난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1세트는 25대 18로 코리아원이 가져갔습니다. 2세트도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며 25대 20으로 승리했고 3세트 중반에 접어들자 상대팀이 필사적으로 반격하며 점수가 20대 20으로 팽팽하게 따라붙었습니다. 리명훈이 타임아웃을 요청해 선수들을 불러 모았고 코트 한가운데 원을 그리고 모인 선수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기억합시다. 박철민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 때문입니다. 다른 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고 기다려준 가족들 때문입니다. 리명훈이 손을 내밀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보여줍시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경기가 재개되자 박철민의 완벽한 토스가 이어졌고 리명훈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온 힘을 다해 공을 쳐냈습니다. 공이 상대 코트 바닥을 강타하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전광판에 25대 20이라는 최종 점수가 떴습니다. 3대 0 완승이었고 선수들이 코트 중앙에 하나둘씩 엎드려 땀과 눈물이 섞인 얼굴을 바닥에 묻었습니다. 리명훈이 코트 바닥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며 이것이 바로 자유의 땅 냄새라고 생각했고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보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자 리명훈이 두 손으로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고 그것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울었던 이유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흘리는 눈물은 감사함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이 나라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중석에서 리명훈의 아내와 딸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리명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수들은 우승 상금 전액을 남북평화체육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후 파주 휴전선 인근에 남북 청소년 배구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리명훈이 모여든 아이들에게 새 배구공을 하나씩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공 하나로 여러분도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공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리명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코리아원의 경기 영상이 담긴 USB가 암시장에서 쌀 수십 가마니 값에 거래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영상을 보던 한 청년이 친구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저게 진짜 남조선이야. 우리가 배운 건 다 거짓이었어. 리명훈의 딸은 남한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고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다가 친구가 궁금한 듯 물었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딸이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처럼 세계를 감동시키는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매년 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되면 강진혁과 리명훈이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서 만나 그때를 회상하곤 했습니다. 리명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회 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손을 꽉 쥐었고 그 악수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고난과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코리아원의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칸 영화제에서 인도주의상을 받으며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리명훈이 유엔 평화대사로 임명되어 분쟁 지역을 돌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중 한 아프리카 소년이 반짝이는 눈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리명훈이 소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배구공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너에게도 그런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박철민은 대학에 입학해 스포츠의학을 전공하며 낮에는 배구 훈련을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가 박철민을 연구실로 불러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쓴 강화 약물 부작용에 관한 논문이 국제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되기로 했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박철민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배구 역사책 한 챕터에 코리아원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난 가장 밝은 별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 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남한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선수는 청소년 배구팀의 코치가 되었고 다른 선수는 고향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어 성공했으며 또 다른 선수는 대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코리아원 출신 선수들이 추억의 경기를 하기 위해 처음 훈련했던 낡은 체육관에 다시 모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코트 위에 선 리명훈이 배구공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고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공이 높이 떠올랐고 선수들이 그 공을 향해 옛날처럼 힘차게 뛰어올랐으며 코트 밖에서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리명훈의 딸도 그 아이들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딸이 배구부 유니폼을 입고 아버지의 플레이를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이 다시 높이 떠올라 찬란한 석양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났고 아이들이 그 공을 쫓아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던 리명훈이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구공 하나로 시작된 꿈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고, 전광판에 하나 된 꿈이라는 글자가 천천히 떠올랐다가 석양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체육관에 가득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리명우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코리아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아낸 12명의 남자들, 그리고 그들을 믿어준 한 사람의 감독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딜 때 흘렸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었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흘린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막노동판에서 시작해 프로리그 우승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배구공 하나를 붙잡고 일어섰으며 마침내 자유의 땅에서 진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의 승리이자 인간의 승리였고 자유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코리아원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